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6월 10일 오늘 1987년에 있었던 6월 항쟁이라고 하죠, 우리가. 6월 항쟁의 도화선은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대부분 그렇게 다 얘기합니다. 그게 맞는 것이고요. 그래서 6월 항쟁의 도화선이 이제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이 87년 1월에 일어납니다. 87년 1월에 일어났고 그 진실을 요구하는 전국 대학교에서 이제 3월달 개학을 하면서 이제 박종철 열사의 죽음에 관한 진실 규명을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3월 정도 이제 개학을 하니까 전국에 있는 특히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들고 일어났고 거기에 또 이한열 열사가 체류탄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사실상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제 사실 이제 걷잡을 수 없는 6월 항쟁의 민주화 운동의 항쟁의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국본이라는 단체가 설립되고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해찬 지금 전 대표님, 그다음에 함세웅 신부님, 뭐 여기저기서 이제 많은 어떤 우리 유시춘 선생님 이런 분들이 국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도부 역할을 하면서 사실 그 20일간의 항쟁이었는데 전국에서 한 590만 명이 참가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6.29 선언을 이끌어냈는데 사실 6월 항쟁의 비하인드 스토리도 제가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6월 항쟁의 비하인드 스토리. 6월 항쟁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사실 그때 전두환이가 4.13 호원 조치를 하면서 전국 대학교로 번졌잖아요, 여러분들. 4.13 호원 조치를 하면서 우리는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를 했는데 호헌이라는 여러분들 헌법을 지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헌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전두환이가 맞섰죠. 그때 전두환이가 4월까지만 해도요. 절대 자기가 대통령에서 물러난 마음도 없었고 전두환이가 대통령을 직선제로 받을 마음이 없었대요. 그때 정치 야사에 보면 전두환이가 제2의 5.18을 일으키려고 했었어요. 진짜로. 전두환이는 이미 1980년 5월에 광주 시민들을 학살을 했던 이력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이 정치 야사를 모르시는데 순수하게 4.13 호원 조치에 대항해서 전국에서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전두환이가 6.29 노태우를 통해서 6.29 선언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때 전두환이는 군을 동원하고 계엄령을 선포하고 안기부에 주작을 해서 사실상 대학가들을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당시에 대학 출입을 통제를 하고 등교를 통제를 하고 제2의 5.18을 생각을 했었다라고 야사에는 여기저기서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왜 그걸 못했냐? 그때 다음 우리가 이미 86 아시안 게임을 치렀고 88년 서울 올림픽을 치르게 돼 있었습니다. 88 서울 올림픽을 치르게 돼 있어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였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개발도상국에서 올림픽을 치르게 되는데 올림픽의 준비 상황이나 사실상 미국이 쳐다보고 있었죠. 그 당시에는 냉전 시대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88 올림픽이 왜 미국이 그렇게 공을 들이고 미국이 신경을 썼었냐면 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이 있었죠. 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서는 미국이 참가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참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실상 반쪽짜리 올림픽이 됐었죠. 모스크바 올림픽에 반쪽짜리 올림픽이 되니까 그 당시 아마 소련의 서기가 고르바초프였을 거예요. 제 기억에. 그때 반쪽짜리 올림픽이 되니까 소련이 분노했죠. 냉전 시대 때. 그래서 바로 모스크바 올림픽 다음에 이뤄진 장소가 LA 올림픽이었어요. 84 LA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동구권 국가들이 불참을 합니다.
소련이 불참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동독이었죠. 소련을 중심으로 이제 동독 국가들,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들이 전부 불참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LA 올림픽도 반쪽짜리 올림픽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그때 왜 서울 올림픽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냐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미국은 1980년대 초반에 레이건 시대 때부터 신자유주의 시대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기억나세요? 미국은 1980년에 신자유주의 시대, 그러니까 세계화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러니까 소련과 뭔가 냉전 체제의 미소 냉전 체제가 오래가는 걸 바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화합의 장소를 만드는 데에 가장 대한민국이 적재적소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이제 88 올림픽이 유치가 됐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88 올림픽에는 소련과 미국이 전부 참가하면서 이제 올림픽을 통해서 이제 사실상 여러분들 이게 정치 야화들을 제가 좀 많이 말씀드리는데 88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가 결국은 소련의 붕괴를 일으킨 거예요. 소련이 1990년대 초반에 붕괴되거든요. 그렇죠? 88 올림픽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가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올림픽을 계기로 이제 교류가 시작되면서 소련이 사실상 90년대 초반에 붕괴가 되면서 이제 미국의 신자유주의 시대의 어떤 시작의 서막을 알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FTA가 시작되고 국경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랬던 야화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전두환이는 장기 집권을 꿈꿨고 자기가 집권을 못하면 노태우에게 안전한 권력을 이양하기 위해서는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랬었는데 전두환이가 무력으로 6월 항쟁을 진압하지 못하고 결국은 노태우를 통해서 사실상 6.29 선언을 하게끔 하고 6.29 선언이라는 건 여러분들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통령 직선제. 그 당시에 호헌, 철폐, 독재, 타도 계속 이런 대학가의 어떤 구호나 시민들의 요구가 이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게달라. 그래서 이제 6월 항쟁의 어떤 마지막 성공적인 작품이 6월 29일 날 노태우, 그 당시에 노태우는 민정당이었나요? 그 당시에 민정당이었죠. 민정당의 총재였을 거예요. 제 기억에. 노태우는 이미 군복을 벗고 민정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어서 밖에 나가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6.29 선언을 통해서 이제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민주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라고 생각했던 사실이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결국은 이제 대통령 직선제 그리고 6.29 선언 여러 가지 이제 민주화 그 당시에 이제 20일간 590만 명이 촛불을 들었다. 그러니까 사실상 거리에 뛰어나왔으니까. 근데 이게 우리는 생각을 할 때 1987년 1월에 있었던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 그 다음에 이한열 열사의 어떤 체류탄 직격탄에 의한 사망 사건, 이런 것들이지만 사실 끊임없이 어떤 87 6월 항쟁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요 5.18의 진실이었어요. 제가 생각하면 끊임없이 1980년에 그 학살이 대학가로 돌면서 그 당시에 외국에서 찍었던 촬영, 여러분들 저보다 선배님들은 한 지금의 67년생, 68년생, 66년생, 65년생 이런 분들은 대학가 안에서 5.18의 잔혹한 비디오가 돌아다녔던 시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끊임없이 5월만 되면 5.18 학살의 주범 전두환을 처단하라라고 하면서 대학교에서는 매년 어떤 5.18의 진실을 요구하던 그런 시기였고,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87에 박종철 열사, 이한열 열사가 사실상 신군부에 의해서 죽음으로써 5.18에 무참히 학살됐던 광주 시민들과 우리 진실을 요구하던 우리 민주 진영이 폭발했던 사건이
87 항쟁이고, 그러면 왜 87 항쟁을 절반의 미완의 항쟁이다, 미완의 완성이다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87 항쟁을 통해서 사실상 저는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보면 너무 아쉬운 순간들이 많아요. 그렇죠? 정말 아쉬운 순간이 많아요. 근데 87 항쟁에서 가장 아쉬운 순간은 뭐냐면요. 저는 우리 민주 시민들이 6.29 선언을 받아들인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상 전두환이가 항복 선언을 했잖아요. 정권을 뺏겼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역사에는 if가 없죠. 만약이라는 건 없지만, 제가 왜 미안해 혁명이라고 생각하냐면, 전두환은 사실상 권력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성난 군중들과 시민들과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전두환이가 유일하게 당하지 않는 방법이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여서 호언철폐를 하고, 그러니까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하면서 사실상 공작을 한 건데, 그 당시에는 그 수많은 수백만의 민중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는요, 전두환 정권을 끌어내렸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5.18의 학살과 박정철 열사, 그 다음에 이한열 열사의 죽음으로 실질적으로 전두환 정부는 국정 동력이 상실했고, 유일하게 전두환이가 국정 동력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계엄령 선포, 또다시 학살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데, 이미 미국에서는 전두환을 버렸거든요. 그 당시에. 저는 그 역사적 순간, 우리가 6월 항쟁에서 6.29 선언을 노태우가 함으로써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거기서 그만뒀던 거. 그때 여러분들 이제 또 정치 야화를 하나 좀 말씀드리면, 그때 매파와 비둘기파가 있었어요. 그 매파와 비둘기파가 뭐냐면, 그 당시에 제가 국본이라고 얘기했었죠. 그 당시에 6월 항쟁을 이끌었던 지도부는 두 종류가 나눠졌습니다. 매파는 여기서 전두환이가 얘기하는 개헌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지금 전두환 정권을 끝장내야 된다. 한마디로 전두환 정권을 끄집어내서 청와대로 진격해서 전두환을 끄집어내서 전두환을 광화문에다 내걸든가 해야 된다. 그게 매파의 주장이었고, 지금 이러다가 이러다가는 큰일 난다. 그때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기서 나온 얘기가 아마 그거였죠. 서울역 해군이 아마 여기서 나온 얘기 아닌가요? 내가 지금 역사가 막 뒤죽박죽 돼갖고 서울역 해군 얘기도 여기서 나온 거 아닌가요? 서울역 해군 그 당시에 심재철 아니다. 그거는 서울의 봄이다. 그때 1980년대 서울역 해군이 일어나서 광주가 당한 거고, 서울역 해군이 일어나서 광주가 당한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때 이제 매파와 비둘기파가 있었는데, 이거는 다른 거예요.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 서울역 해군이 일어난 다음에 오히려 광주에다가 더 잔인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두환을 끌어내려야 된다. 아니다. 이 정도 하면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만들어진 게 뭐냐면 개헌 작업을 해요. 개헌 작업을 해요. 그 개헌 작업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87 헌법이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에 있는 것을 87년에 이제 개헌 작업을 하는 거죠. 대통령 직선제고 5년 단임제다 뭐 이런 것들 그때 이제 만드는 거죠. 그때 제가 이거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 어이없는 게 80년의 신군부 세력들은 사실상 6월 항쟁에 항복을 했던 놈들이잖아요. 그렇죠? 항복을 했던 놈들이 개헌 작업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야당에서 개헌 작업에 뭐 20명이 개헌 작업을 하면 야당에서 10명,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민정당에서 10명.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헌법이 굉장히 불합리한 것도 있고 사실 지금 개헌해야 할 시기가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 민주 진영 안에서 우리가 법을 만들고 우리가 세게 나갔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6월 항쟁 때 우리가 그 대통령 직선제라는 큰 성과물이 있었지만 좀 더 냉정하게 철두철미하게 개헌 작업도 민주 진영, 야당 진보 진영 안에서 개헌 작업을 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 개헌 작업에 참여했던 놈이 누구냐면 김종인이에요. 김종인. 그래서 지가 무슨 경제민주화에 제가 그 축을 담당했다고 봐요. 맨날 떠들죠. 그 국본 누구죠? 그 신군부 세력들과 함께했던 그 경제 수장이었던 놈이 지금의 김종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87 헌법도 어떻게 보면 미완의 헌법이에요. 그래서 헌법에 정확히 보면 약간 미진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6.29 얘기를, 그러니까 6월 항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때 이제 전두환이는 안기부를 동원해갖고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사실상 국민들을 계엄령을 선포하고 제2의 5.18 사태를 일으키면서 무력 진압을 꿈꿨지만 미국이 절대 용납해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전두환이는 6.29 선언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때 이제 안기부를 철저하게 동원해서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그 미국에 있던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를 복원시켜, 그러니까 사면을 시켜주고, 그 연금 상태에 있었던, 자택 연금 상태에 있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을 연금 해제를 시켜주고, 그러면서 이제 양김의 분열을 노리는 철저하게 영남과 호남. 여러분들 1980년 전 박정희 정권 때부터 이제 영호남에 좀 갈라치기가 시작됐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가장 극대화 시켜갖고 영호남을 갈라치기 한 게 바로 1987년, 88년 대통령 선거였어요. 진짜로. 그때 이제 막 프로야구가 막 여러분들 시작됐을 때잖아요. 프로야구가 우리나라에서 1982년인가 프로야구 시작됐는데, 영호남을 가장 심하게 갈라치기 한 게 그때 88년 대통령 선거였어요. 그래서 막 광주에 가면 롯데껌을 안 씹는다, 부산에 가면 해태제과의 과자를 먹지 않는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대선을 앞두고 안기부를 동원해서 영호남을 엄청나게 갈라치기 했던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양김 분열에 이제 김종필까지 가사하면서 그 당시에는 역사를 좀 되돌아보면, 그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 제야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좀 양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두 분 중에 한 분만이라도 먼저 양보를 해라. 둘 중에 하나는 꼭 양보를 해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얻은 대통령 직선인데 분열이 돼갖고 노태우에게 정권을 줄 수 있겠냐. 이러면서 그때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백기환 선생님, 김근태 의장님, 문익환 목사님, 지금의 한세훈 신부님, 제야 인사들이 엄청나게 움직였었죠. 움직여갖고 절대 분열하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끝까지 처음에 맨 마지막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양보할 생각이 좀 있었는데, 이제 주변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양보를 또 못하게 부채질하는 어떤 세력들이 있었죠. 그게 사자필승론이었어요. 그 사자필승론이라는 게 뭐냐면,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그 다음에 김종필 4명이 대선에서 붙으면 노태우와 김영삼의 표가 영남에서 갈릴 거니까, 호남에서는 김대중에게 몰표가 나오고, 충청권에서는 김종필에게 몰표가 나올 거고, 호남과 서울의 수도권의 표만 얻어도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다라는 게 사자필승론이었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민주화나 어떤 역사, 전두환이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이 바로 둘 중에 한 명이 양보를 해갖고 정권을 잡았다 그러면 전두환은 진짜 사형시킬 수 있었어요. 노태우라는 5년이라는 연장선이 있으면서 사실상 5.18이 점점점 잊혀지고 증거들이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90년대나 10년이 지나서야 5.18의 진실을 가리려고 했던 게 그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김영삼 정부에서 이제 뭐 청문회가 시작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87년에 여러분들 단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권력만 잡았으면 전 정권이잖아. 바로 전 정권이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적폐청산이나 어떤 신군부의 독재자들을 청산할 수 있었겠죠. 이 물태우 여러분들 이름 별명은요, 좋은 별명이 아니에요. 이 물태우라는 별명을 누가 지었냐면 조중동이 지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물태우 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비아냥거리면서 불렀지만 왜 노태우의 별명이 물태우였냐면 전두환이나 학살을 통해서 강하게 진압했다는 거예요. 근데 노태우는 데모가 나도 방치하고 그렇다 그래서 노태우를 물태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조중동이가 강하게 경찰과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민주진영을 때려잡아야지 왜 때려잡지 않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끌려다니냐. 그래서 물태우라는 별명, 노태우를 비판하기 위해서 강하게 세게 나가라,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그래서 그 당시에 물태우라고 한 거지. 전두환이를 여러분들 학살을 해가면서 나름 카리스마 있는 그렇게 하면서 했지. 자꾸 노태우를 작업을 해서 그 당시에 강경 진압을 시키려고 하면서 물태우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물태우라는 말은 우리 측에서 불렀던 말이 아니에요. 저들이 전두환과 노태우를 비교하면서 비아냥거렸던 거예요. 신군부 세력들이. 그래서 물태우라기보다도 사실 그 전두환과 노태우는 사실 공범이잖아요. 그런 얘기에서 나왔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6월 항쟁이 사실상 절반의 성공이다라고 하는 게 그런 엄청난 인파가 나오고 6월에 뜨거웠던 그런 함성이 있었지만 다시 신군부에게 권력을 뺏겼어서 미완의 완성이다라고 하지만 하는 얘기가 있죠. 근데 저는 6월 항쟁은 4.19 혁명 이후에 가장 많은 우리 대중들이 모여서 독재 타도를 외치고 대한민국에는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 어떤 거룩한 항쟁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지, 어떤 미안의 항쟁 절반의 성공 그런 얘기보다는 우리 5.18의 희생 영령들과 박종철, 이한열 열사의 억울한 죽음이 결국은 우리가 지금의 대통령을 직접으로 뽑을 수 있는 민주화의 어떤 도화선이 됐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그래도 하고 가는 게 6월 11일에서 맞을 것 같아 갖고 제가 오늘 시작은 6월 10일 6월 항쟁의 어떤 역사적 의의와 평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좀 분석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시간 국회에서 이제 표결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어제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심층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안내해 드렸죠. 국힘당은 국회 입성을 거부할 테고, 그러면 민주당이 의석 배분에 의해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서 국회에 들어갈 것이다. 국힘당은 입법 독주 프레임을 가지고 국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11개 상임위원장이 선출될 것이다. 그건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국회 방송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지금 11개의 상임위원장을 사실상 야당 단독이라고 하지 마세요. 국힘당이 사실상 입법부의 권한을 포기하고 국힘당이 일하지 않는 거죠. 국힘당이 방탄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이 일하는 민주당과 야당들이 들어가서 현재 상임위원장을 뽑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예의주시하고 있는 게 법사위는 정청래 의원님, 그 다음에 과방위원장은 최민희 의원님. 원래 상임위원장은 3선 이상의 어떤 중진급들이 하는데 최민희 의원님이 생각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60년생인가 그래요. 사실상 여러 가지 박근혜 정부에서 왜 박근혜 정부에서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침실에는
침대가 2개냐라고 했다가 사실상 엄청난 죽음의 공포까지 갔었던 최민희 의원님은 4선급 재선이에요. 4선급 재선입니다. 그래서 과방위원장, 왜 그러면 최민희 의원이 과방위원장의 적격이냐면요, 예전부터 말지 기자로 시작해갖고 이 언론개혁, 민주시민 언론개혁 운동을 오랫동안 했고 방통위 위원도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방통위가 빵빵한 게 최민희 과방위원장, 김현 간사. 그래서 아마 과방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지금 민주당이 이제 방송법을,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방송법을 통과시킬 때 사실상 과방위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아마 국힘당은 운영이 사수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아마 그 법사위 운영이 2개만 줘도 네 나머지 16개 니네가 다 가져 이럴 인간들이거든요. 그렇죠? 절대 그런 거 속으면 안 되겠죠. 결국은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직접적으로 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지금의 그 최상병 사건, 모든 대통령실이 연관돼 있는 것들은 대통령 경호실, 그 다음에 대통령 비서실, 모든 거를 운영위에서 불러다가 조질 수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은 박찬대 의원이 맡게 됐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국힘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민주당은 니들 7개 상임위 어떻게 할 거냐, 이미 법정 시한은 지났거든요. 아마 민주당이 화요일이죠. 이제 화요일날 다시 본회의를 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7개 상임위원장에 대해서 만약에 국힘당이 또 보이콧을 하게 되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임위 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아마 국힘당에서는 그게 아마 헌법소원을 제기할 겁니다. 위헌이라고. 국회의장이 임의적으로 상임위를 배정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다라고 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고, 그걸로 시간을 끄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민주당은 급한 거 없습니다. 민주당은 급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민주당이 과거에 21대에서 18개의 상임위를 가져올 때는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은 정권에 무한 책임을 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었기 때문에 무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여야나 이렇게 뭐 대결 국면보다는 민주당이 더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정권을 잡고 있는 거는 국민의힘이고, 어떤 것이 될지언정 집권 여당의 무한 책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 좀 짚어드릴게요. 언론에서 또다시 국회 강대강 대치 이런 얘기하죠. 언론에서 자꾸 국회 강대강 대치, 지금 뭐 국힘당 보이콧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무슨 강대강 대치야? 응? 아니 무슨 강대강 대치야? 강대 약대치야. 국힘당이 뭐가 강해? 국힘당이 강하면 저렇게 국회도 못 들어오고 밖에서 싸우나? 강대강 대치가 아니라요, 민주당이 매머드급 힘으로 국회법에 따라서 지금 국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지네가 힘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쵸? 강대강 대치가 아니라 힘없는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국회에 들어와 봐야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밖에서 우한식은 사퇴하라 이지랄 떠는 거예요. 국회 법대로 하면 국힘당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강대강 대치입니까? 국회법을 준수하지 않는 국민의힘은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서 절대 세비를 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절대 세비를 주면 안 됩니다. 무슨 강대강 대치입니까?
상임위 하나 사수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아무것도 없는 인간들이, 응? 대통령 거부권 하나 믿고 까부는 거죠. 응? 말 같지도 않은 시간이 지나. 여러분들 그러면요, 요거 국회 얘기 끝내고 갑시다. 국회 얘기 끝내고 지금 불질러 놓고 도피성 출국한 윤석열 좀 얘기를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현재 기사나 여러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소리를 인용을 하면요, 국힘당이 국회를 계속 안 들어온대요. 국힘당이 계속 국회를 안 들어오고 지네끼리 국회에 들어가봐야 지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네가 무슨 이 법을 만들어도 민주당이 반대를 하면 아무것도 통과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국회는 아예 안 들어가고 15개의 15개의 특위를 만든대요. 국힘당 안에서 지네끼리 상임위를 만드는 거야. 미친놈들이. 미친 거죠. 그러니까 국회는 아예 안 들어오고 그냥 민주당을 입법 독주 프레임으로 몰아세우기 위해서, 국회에는 안 들어오고 국민의힘 안에서 15개의 특위를 만든대. 뭐 법사위 특위, 행안위 특위, 무슨 특위 뭐 이런 걸 만든대요, 지네끼리. 그래서 사실상 이제 안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냥 국회를 장기적으로 보이콧하면 국회가 공전되고 여론은 자기네들에게 유리하게 돌아올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지네는 집권 여당이에요. 과거에는 야당이었기 때문에, 국힘당이 과거에는 야당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18개의 상임위를 갖고 있으면 역풍타령하고 수박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국힘당에게 양보를 했지만, 지금은 민주당이 양보할 이유도 없고 민주당이 시간적으로 불리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민주당이 바보입니까? 저것들 그러면 국회 안 들어와? 그럼 민주당이 뭘 하면 됩니까? 국회에 안 들어오면 민주당이 뭘 하면 돼요? 강제로 들어오게 하면 돼요. 안 들어온대. 그럼 민주당이 뭘 하면 되죠? 강제로 들어오게 하면 돼요. 그 강제로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뭐냐? 민주당이 최혜병 특검을 올리면 돼요. 최혜병 특검, 그 다음에 방송법을 빠르게 올리면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최혜병 특검 올리잖아요. 그러면 윤석열이 어떻게 해요?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 하죠? 재표결 하잖아. 재표결 할 때 얘네들이 안 들어오면 어떡해? 재표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잖아. 국힘당이 국회에 안 들어오면 민주당이 190명 가지고 그냥 3분의 2면 찬성하면 통과가 되잖아. 안 들어올 수가 없어. 안 들어오면 통과가 되거든. 그러니까 강제 출석을 시키면 됩니다. 그쵸? 강제 출석을 시켜서 결국은 상임위 배정받게 하고 그러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민주당이 최혜병 특검을 지금 발의가 돼 있으니까 본회의 만약에 6월 28일 날 처리한다. 민주당이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국회의장에게 6월 28일 날 본회의를 열어주십시오라고 해서 의원식은 본회의를 열었어요. 그래서 민주당 단독으로 국힘당이 불참한 사이에 150명이 동의를 해서 사실상 통과가 돼요. 최혜병 특검이. 그럼 윤석열은 또 이거를 15일 이내에 국회에 재송부를 하잖아요.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럼 바로 며칠 날 재표결하겠다라고 하면 얘네들 어떻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왔다가는 통과되는데. 안 그래? 그렇다 안 들어오면 얘네 또 국회 안 들어오려고 그러면 방송법을 또 상정을 합니다. 방송법을 상정시켰다 또 거부권 행사하면 재표결하면 또 들어와야 돼요. 그럼 얘네들 뭐야? 우리는 맨날 이거 뭐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하면 맨날 이거 그 재표결할 때나 하려고 내가 22대 국회가 됐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럼 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최혜병 특검이나 방송법이나 결국 마지막에는 김건희 특검이나 양곡법이나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 약한 거 있잖아. 양곡법, 간호법, 그다음에 노동자를 위한 노란봉투법 이런 것들 민주당이 특검 저기 뭐죠? 입법을 통해서 통과시키면 거부권하면 재의결, 거부권하면 재의결 하면 얘네들은 계속 들어와야 돼. 계속 들어와야 돼. 그래서 의석이 깡패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너무 국힘당이 걔네들은 밖에 있으면 욕은 지네가 먹어요. 오죽하면 김종인이 집권 여당이 국회를 보이콧한다는 건 저는 난생 처음 봤다고 봐요. 이런 집권 여당은 없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집권 여당은 여러분들 의석수가 쫄리거나 본인들이 힘이 없으면요 막 어떻게 해서든지 야당 찾아갖고 막 뭐 진짜 뭐 줄 거 주고 이러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저 새끼들은 무조건 강대강이다. 무슨 강대강이야? 니네가 힘이 없으니까 밖에서 엉뚱한 짓을 하는데 예전같이 여러분들 지금 조중동이 윤석열 편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근데 오늘 마침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반가운 소식이냐면 민주당의 황정화 의원이 문호동 무임금 원칙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어요. 이게 뭐냐? 니들 국회의원들 출석하지 않으면 앞으로 세비 안 주겠다. 그래서 일하는 국회 이거는 진작 했어야 되죠. 그래서 아마 국힘당 애들은 월급 안 준다 그러면 얘네들 국회의원 안 할걸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를 양보 안 한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일을 안 하고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 황정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하는 국회법입니다. 법명은 국회 보좌 직원 및 의원 수당법 국회법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국회 보좌 직원 및 의원 수당법은요. 문호동 무임금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청가 장관직 수행 이거는 맞죠.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랬지만 국회의원이 장관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잖아. 국민이 뽑아준 그 지역을 위해서 일하라고 했는데 그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문재인 정부 때도 그건 많았는데 만약에 그러면 월급이 양쪽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더 큰 거를 받아요. 받기는. 근데 국회의원이 당관직을 가면 국회의원의 세비는 없어지고 그리고 당대표 직무수행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국회의원 세비를 불참 일수 1일당 10%씩 삭감. 열을 불참하면 100% 세비 없어지는 거야. 한 번만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회의를 불출석하면 이 한 번 불출석할 때마다 10% 삭감. 10번 삭감 정당한 사유 없이 10번 불참 정당한 사유 없이 한 10일 보이콧하면 이제 세배 없는 거죠. 정당한 사유 없이 상임위에 불출석한 의원을 개선하는 거고. 하여튼 그래서 또한 여기 법이 굉장히 좋은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현행 국회는 정기국회가 언제죠? 9월부터 12월이에요. 좀 이상하죠? 국회의원들은 정상적으로 하면 9, 10, 11, 12 4달만이래요. 정기국회라고 하는 게 9, 10, 11, 12 4달밖에 일 안 해요. 물론 임시회를 통해서 계속 국회가 열리고 하지만 이 개정된 국회법 발의안에 보면요. 매월 국회를 열도록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상시국회. 원래 여러분들 국회 정기국회라고 하잖아. 정기국회는 9월부터 12월까지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임시회였단 말이야. 그래서 매월 상시적으로 국회를 열 수 있도록 만들었다. 저는 이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여기에다 좀 추가를 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국회의원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공무원이잖아요. 출퇴근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얘네들은 출근과 퇴근이 없습니까? 적어도 공무원들이라면 출근 시간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지역구 행사가 있어서 그런 건 예외적으로는 두지만 항상 만약에 그런 예외가 없는 한 공무원들이니까 국회 들어가면서 출근 도장 띡띡 찍고 반드시 저는 국회의원들은 왜 출근 감시를 아무도 안 합니까? 그렇죠? 다른 어느 공무원들이 출퇴근을 마음대로 하는 직종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 해도 그러니까 국회가 점점점 여러분들 힘들어져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 올바른 국회는요, 우리나라 같이 9명의 보좌관을 데리고 다니고 억대의 세비를 받고 모든 게 VIP 대접을 받는 장관급 이상의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판사 출신, 검사 출신들, 그러니까 판사보다 검사보다 더 좋은 직장이 저는 국회의원이라고 말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왔다고 하지만 판사도 되게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대한민국의 어떤 그 권력을 잡고 있는 판사 출신들이 국회의원 하려고 하고 검사 출신들이 국회의원, 얼마나 좋은 직업이길래 이걸 하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의원이 점점점 힘들어지는 직업이 돼야 돼요. 국회의원 4년만 하면 진짜 폭삭 늙는다. 이 정도로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이 힘든 직업이 될 때 저는 진정성 있는 대한민국 국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조금 요거만 마무리 정리하고 다음 걸로 주제로 좀 넘어가면요. 지금 뭐 강대강 대치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문제는 국민의힘이 힘이 없어요.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표결 불참, 보이콧. 그 다음에 윤석열한테 거부권 좀 행사해 주세요. 거부권? 알았어. 내가 그냥 거부권하는 잘 행사합니다. 근데 재표결이 걱정됩니다. 뭐 요지랄 떨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좀 봐야 된다. 얘네들은 힘이 없어서 뭐 강대강 대치 이런 개소리는 하지도 말아라. 그 다음에 오늘 주제 1번 갑시다. 원래는 권익위 얘기하고 국회 얘기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라이브를 통해서 국회 상임위원장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하고 이걸 할게요. 지금 여기저기서 사고 치면 윤석열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냥 이슈 날리고 북한 도발 일으키고 막 이런 사고 치고 해외의 도피성으로 도망가죠. 사고 치고 나르세. 그냥 사고 치고 김건희랑 김건희 그 수행원들 뭐 다 됐고 일단 김건희 검찰 소환될까봐 방탄용으로 지금 해외로 튀었죠. 요즘 MB 시즌 2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오늘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MB 시즌 2 이런 거는 우리 진보 진영에서 윤석열 정부를 또다시 MB가 헤쳐먹었던 자원외교 또다시 뭔가를 헤쳐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MB의 자원외교 시즌2 아니냐 이런 사실상 우리가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하는 건데,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이가 중앙아시아 순방은 MB의 자원외교를 제기하는 것이다 대놓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나 했더니 이명박이 재평가에 나선 거예요. 미친놈들이죠. 지금 갑자기 석유가 산유국이 되고 지금 중앙아시아를 방문하고 나오면 엄청난 자원을 확보한 것 같이 또 부풀려갖고 떠들 테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공사들이 광물자원공사나 이런 여러가지 가스공사 이런 데들이 또 가갖고 엄청난 MOU를 체결했다라고 뻥을 치고, 안 봐도 뻔합니다. 그러면 어디선가 모르게 대한민국의 혈세는 새 나가고 대놓고 지금 사실상 MB 정부의 자원외교를 다시 한번 이것들이 시도하고 있지 않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다음에 이제 권익위에서 김건희 씨의 출국길에 꽃길을 깔아주기 위해서 오늘 김건희가 나가자마자 문제 없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를 얘기했는데 이제 고위공직자 여러분들 부인들 처벌 규정이 없다. 이제 명품백 마음 놓고 받으십시오. 그냥 이거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 6개월 만에, 원래는 여러분들 90일 안에 이거를 권익위에서 이거를 발표를 해야 돼요. 그쵸? 근데 이거를 거의 6개월 만에 법정 신고 사건 처리 기한이 넘어서, 이게 원래 최장 90일인데 무려 116일 만에 한다는 얘기가 혐의 없음.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것이다 라고 하면 직무 관련성 여부와 대통령의 부인은 처벌 규정이 없대요. 처벌 규정이 없대요. 그럼 나 하나 물어봅시다. 이게 그럼 아무나 이제 다 받아도 처벌 못하나? 그냥 권력의 시녀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죠. 권익위가 언제부터 이렇게 망가졌나? 알고 봤더니 권익위원장은 윤석열의 동기, 대학 동기가 권익위원장이고요. 권익위 부위원장은 윤석열의 검찰 후배. 이따위에 권익위의 조직 구성원이 있으니까 이게 죄가 되겠습니까? 권익위원장은 윤석열의 대학 동기, 권익위 부위원장은 검찰 후배. 결국은 꽃길만 깔아줬고 명품샵 내일부터 졸라 잘 되겠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동영상이 있죠. 카톡 대화가 있죠. 증거가 있는데도 처벌 규정이 없다. 더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여태까지 영부인 중에서 백 받은 이 정신 나간 영부인들이 있었습니까? 유일하게 디올백 받은 정신 나간 여편네가 김건희다 보니까 처벌 규정이 없었던 이유는 그 어떤 영부인도 디올백 같은 거 받는 영부인이 없었어. 네가 처음으로 디올백을 쳐받으니까 처벌 규정이 없었던 거야. 응? 그래서 청탁금지법으로 한 건데, 응? 종결 처리를 했습니다. 응? 아니 생각해봐요. 여태까지 명부인들 중에서 무슨 뒷돈을 받았거나 어떤 명품백을 받았거나 뭐 한몫 챙겼던 그 부인들이 있었습니까? 지 혼자 샤넬 향수에 명품백에 쳐받고 쪽팔리지. 아유, 그래놓고 지가 뭐라도 된. 아유 진짜. 결국 권익위의 얘기가 너무 웃기잖아요. 청탁금지법, 배우자 제재 규정 없어. 이거 정확히 얘기할게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의 어떤 뇌물은요 부인을 통해서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몰랐다 그러면 돼요. 여러분은 모르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접대나 향응 어떤 돈을 갖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절대 받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와이프를 통해서 받은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 돈의 출처를 알라고도 알고 알지도 못한다고 하면 끝입니다. 뇌물은 부인을 통해서 받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몰랐다고 하면 돼요. 이게 유일하게 과연 윤석열이가 김건희가 디올백 받는 거를 알았냐 그러면 이게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이재일 변호사님, 그게 무슨 범죄 행위죠? 제3자 뇌물죄인가요? 뭐 공여죄인가요? 뭐 그렇게 엮을 수는 있는데 윤석열이가 형사사건에 소추도 받지도 않는데 지가 알았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뇌물은 부인에게. 이러면 여기서 이제 그럼 왜 권익위가
왜 권익위가 그러면 이 시기에 이걸 발표했나? 저는 그 타이밍을 좀 생각을 했어요. 첫째, 김건희가 6개월 만에 해외에 나가시니까 가벼운 발걸음으로 또각 오빠 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해외 갔다 오셔라. 권익위는 문제 없습니다 사모님 하면서 보냈지만 이 이면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 압박을 가한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오늘 권익위의 발표로 가장 당혹스러운 것은 검찰이에요. 그렇잖아요. 검찰은 디올백 사건이나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는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잖아. 실질적으로 사법기관 검찰에서는 디올백 사건은 벌써 저기 최재형 목사나 이명수 기자를 벌써 다 조사를 피고인 신분으로 다 조사를 했는데 검찰은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떠들고 있는데 권익위가 처벌 규정이 없다 라고 하면 이거는 검찰을 연맥이기 위한 겁니다. 검찰은 권익위에서 이상이 없다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 이런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결국은 검찰이 김건희 소환도 사실상 권익위가 찬물을 끼얹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원석 검찰총장은 저는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지만 적어도 검찰의 자존심 문제라고 지금 여기는 것 같아요. 저는 이원석이나 지금의 현재의 김건희 여사의 수사팀을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검찰들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무혐의 처리를 하더라도 소환조차 하지 못한다는 거는 검찰이 여태까지 존재하는 이유가 안 되는 거거든요. 군사 독재 정부에서도 피의자를 소환하고 전두환을 조사했던 검찰들인데, 물론 그때야 뭐 권력이 바뀌니까 그랬지만, 지금 검찰은 김건희 소환을 못한다는 자체만으로도 검찰 동일체나 검찰권 그리고 검찰의 위상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검찰은 어떻게 해서든지 무혐의 처리를 하든 안 하든 김건희는 반드시 소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 이 디올백 사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반드시 소환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또 해외로 나르면서 사실상 3주 이상 김건희 소환은 연기가 되고 3주만 지나도 이제 100일도 남지 않은 이원석 총장은 사실상 바지 총장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이렇게 뭉개다가 김건희 소환은 사실상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 저는 사실 디올백 사건은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아요. 디올백 사건으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이에요. 그렇죠? 저는 디올백 사건은 대통령 부인이 저래도 되나? 라고 하는 국민적 공분을 야기시키고, 대통령 부인이 저렇게 막대먹은 행동을 해도 되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게 나라냐라는 소리가 나오면서 사실상 분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진짜 김건희를 감옥에 넣고 김건희의 죄를 물으려면 주가 조작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요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을 지금 법무부가 뭉개고 있어요. 법무부가 뭉개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을 이원석 총장은 한 번은 꼭 소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검찰총장이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지는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를 못해요.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를 왜 못하냐면 이원석 총장이 중앙지검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수사 지휘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왜 그러냐,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 할 때 윤석열이가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었잖아요. 그때 이성윤 지검장에게 검찰총장이 자꾸 압박을 가하니까 그 당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에서 배제시켰어요. 김건희 사건에 대해서 그 당시에 검찰총장을 배제시켰는데, 그 이후에 벌써 정권이 바뀐 지 2년이 넘었는데
지금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나 이런 놈들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복귀시켜줘야 되는데 안 해요. 이해하십니까? 법무부 장관이 그 당시에, 지금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가 아니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김건희 사건에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복원시켜주지 않고, 지금의 또 바뀐 법무부 장관도 지금 검찰총장의 그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 배제시켰던 그걸 복원시켜주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이원석이가 사실상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복원시켜주면 이원석이가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도 검찰이 총장이 지휘를 할 수 있거든요. 나쁜 놈들이죠. 응?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검찰총장을 주가 조작 사건에서 배제시켰는데, 지금 정권이 바뀌고 벌써 법무부 장관도 바뀌었는데 현재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원석 지금 검찰총장이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일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 저는요, 오늘 김건희의 어떤 디올백 사건이나 샤넬 화장품이나 여러 가지 금품들을 금품들을 받은 게 혐의 없음, 뭐 문제 없다, 이게요. 전 이거는 권익위의 어떤 법의 잣대나 규정의 잣대가 아니라 저는 상식의 잣대라고 봐요. 공직자, 고위 공직자 부인이 금품을 받아도 됩니까? 이거는 제가 초등학생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건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안 돼요 라고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권익이라는 데가 상식조차 판단하지 못하는 정권에 그냥 시녀로 전락한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공직자, 고위 공직자 부인이 금품을 대놓고 받는 영상이 있는데도 혐의가 없답니다. 그럼 대한민국에서 공무원들 뭘로 처벌하고 뭘로 기강을 잡을 겁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이나 이게 납득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나라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잊고 있는 거 제가 오늘 좀 짚어드릴게요. 지금 숙명여자대학교는 쪽팔린 줄 알아야 돼요. 김건희 논문 표절 심사 결과를 2년 4개월째 미루고 있어요. 무슨 김건희가 새로운 학설을 개발을 해갖고 그 학설을 검증하냐? 지금 숙명여대는 진짜 2년 4개월째 김건희 논문 표절 심사 자체를 안 해요. 응? 이거 이번에 김건희 종합특검 할 때 논문 표절도 집어넣어갖고 이 숙대 총장부터 다 잡아갖고 와야 돼요. 그래갖고 국회법도 바꿔갖고 국회에서 증인 채택했는데 안 나오면 이거 진짜 막 실형 살게끔 해야 돼요. 아니 얼마나 무슨 뭐 새로운 뭐 물리학 학설이야? 2년 4개월째 검증하고 있어? 김건희가 해봐야 뭘 논문을 했겠냐. 유지. 응? 이런 거 검증하는데, 야, 이런 거 검증하는데 2년 4개월 걸려? 에라이. 이거 규탄해야 돼요. 응? 이거는 교육위에서도 조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유지가 그렇게 어려워? 네, 그 다음 그냥 쭉쭉 해 나갑시다. 네, 지금까지 1부였습니다. 네, 오늘 이상한 뉴스가 좀 3개가 눈에 띄었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 했잖아요. 장미란을 문체부 차관으로 임명을 했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장미란을 엄청나게 띄웠잖아요. 근데 갑자기 윤석열의 찐찐찐년인 이용이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지자마자 문체부 차관이 유력시 된다. 그 얘기 여러분들 뉴스에서 접했어요? 이제 역도 선수 출신인 장미란이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으로 1년 근무했는데 이 자리를 국회의원 떨어진 애가 지금 사실상 내정돼 있다라고 하면서 장미란이 그렇게 띄울 때는 언제고 왜 팽당하나 했더니 이 정치에서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지난 총선 때 장미란을 총선에 나와달라고 굉장히 요청을 했대요. 지금 그 당시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떤 스타 출신들을 총선에 대거 기용을 해서 지금 총선에 출마 요청을 했는데 장미란이 자기는 정치는 죽어도 안 한다 그러면서 거부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냥 체육계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총선 출마를 거부해서 미운 털이 박혔대요. 미운 털이 바뀌어서 지금 결국은 총선 출마를 거부해서 그 빌미로 사실상 차관이 바뀌는 윤석열의 호위무사로 평가되는 이용 사실상 내정된 거에 알려지냐라고 하면서 그 뉴스가 왜 나왔나 했더니 그 뉴스의 이면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뉴스는 왜 나왔나 했습니다. 어제 배국상이 잠실 야구장에서 두산 베어스와 기아 타이거즈가 야구를 하는데 시구를 했대요. 배국상이. 근데 엄청난 비판이 들끓고 있어요. 왜 그러나 살펴봤습니다. 배국상이 잠실 야구장에서 시구를 했대. 왜 그런가 했더니 어떤 말이 문제였냐. 이런 글을 썼대요. 작년에 아시안게임에서 선전한 우리 잠실 명문 배명고의 탑스타 곽빈 선수도 만났다라고 SNS에 글을 올려요. SNS에 자기가 곽빈 선수랑 사진 찍은 거를 SNS에 올리면서 곽빈 선수도 만났다라고 했는데 아시안게임에서 선전한 이게 이 사람 곽빈이 여러분들 잠실에 있는 배명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이 배명고가 왜 곽빈을 얘가 지목해서 얘기했냐면 배현진 지역구 안에 배명고등학교가 있는 거야. 배명고등학교가 배현진 지역구 안에 있는데 곽빈은 아시안게임에는 출전했지만 부상으로 단 한 경기도 못 뛰었어요. 단 한 경기도 못 뛰었는데 금메달을 목에 걸고 왔어요. 그래서 병역 혜택을 받았는데 오히려 곽빈 선수가 죄송하다 SNS에 너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곽빈 선수가 오히려 자기가 글을 올렸는데 그것도 모르고 곽빈이 뛰었는지 안 뛰었는지도 모르고 아시안게임에서 선전한 우리 선수 그러니까 야구 팬들이 엄청나게 비판을 한 거야. 근데 배국상이 잠실 야구장에서 시구를 할 때 야유가 그렇게 쏟아졌대요. 우 막 이런 거 있잖아. 왜 야구장에 정치인들이 왔냐. 이거는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싫은 문제잖아요. 그리고 배국상이 무슨 어떤 좀 정의로운 면이 있는 거나 그런 게 아니라 국힘당의 우 소리가 시구할 때 엄청나게 크게 들렸어요. 근데 이 배국상이 어떤 짓거리를 했냐면 그때 마침 두산과 기아 팬이에요. 두산과 기아의 싸움인데 지도 우소리를 들었을 거 아니야. 지도 우소리가 관중석에서 나오는 거 봐서 기아 뭐라고 썼냐면 기아 팬들이 원정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3분의 2의 관중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우소리 들은 게 호남 지지자들 때문에 우소리가 경기장에 나온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역 감정을 건드린 거예요. 못됐죠. 응? 기아가 광주라서 잠실야구장에서 내가 시구하는데
그 웃소리가 많이 났다라는 거를 우회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시구하는 사람이 대부분 두산이 홈 경기면 원정 경기 응원해주신 두산 팬들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을 써야 되는데 원정 경기 기아 두산 팬들이 3분의 2를 지가 어떻게 알아? 3분의 2를 차지했는지 뭐 3분의 1을 차지했는지 지가 어떻게 알아요? 지가 3분의 2가 기아 팬들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애써 자기한테 우울하고 야유를 보냈던 팬들을 사실상 광주 팬들을 디스하면서 지역 감정을 건드린 것이다. 못된 정치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좀 눈여겨본 뉴스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개혁신당이 여러분들 비교섭단체잖아요. 사실상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개혁신당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3명이잖아요. 3명이다 보니까 국회에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상임위를 갈 수는 없어요. 우선적으로 교섭단체가 먼저 상임위 배분을 다 하고 그 상임위에서 빈자리를 비교섭단체들이 상임위를 배정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개혁신당이 지금 뭘 하냐면요. 운영위는 꼭 자기네들이 한 명은 배정해달라고 지금 우기고 있어요. 운영위. 왜 그러냐면요. 왜 천하람이가 운영위는 반드시 자기네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개혁신당은 어떻게 보면 국힘당에 이중되고 국힘당에 이중되지만 개혁신당의 공공의 적은 윤석열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현재 대통령 운영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는 자기네들이 돋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정부와 선긋기 하면서 운영이 중심으로 국정조사나 뭔가가 나올 때 돋보일 수 있잖아요. 국힘당 이중대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현재 윤석열 정부를 가장 비판할 수 있는 게 운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운영위를 지금 노리고 있다. 그래서 딴 이유가 아니라 왜 개혁신당은 운영위를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하냐?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국힘당과 선긋기를 하면서 사실상 윤석열 정부를 자격하면서 나름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북풍몰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액트지오 얘기 좀 할게요. 지금 윤석열이 오늘 떠났죠. 저는 오늘 떠난 그 자체가 저는 탄핵감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오물풍선이 날라오고 있어요. 오물풍선이 날라오고 있고 우리나라의 탈북 단체들은 사실상 대북 전단지를 날리고 있어요. 어제 그제 20만 장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 대북 전단지 안에는 별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 풍선에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어제 재개를 했죠.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요. 지금 일요일 날 전군이 비상령이었습니다. 일요일 날 전군 휴일을 반납하고 정상 근무했어요. 북한이 풍선이 날라오고 우리나라가 대북 확성기를 틀면서 사실상 북한이 일촉 김여정의 보복 발언이 나와서 우리나라 군대는 정상 근무를 했는데 국군 통수권자는 남북 관계를 고조시키고 해외로 도망갔어요. 이 자체만으로도 저는 탄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전군이 휴일을 반납하고 정상 근무를 했다라는 것은 비상 상황이었거든요. 전군이 비상인데 이 대통령실에서 강대강 대치를 한다고 해서 힘에 의한 평화라고 얘기하면서 대통령이 사실상 위기는 자체해놓고 도망을 갔습니다. 국군 통수권자가. 저는 이 자체만으로 저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응? 미친 거죠. 응? 지금 오물풍선 계속 날라오는데 날라오고 대북 전단 뿌리고 지금 무대응하겠다
오죽하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단속하겠다.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수수방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확성기 방송도 하게 되면 경기도민이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군과 경찰, 소방과의 유기적 협력하에 적경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특이한 게 있습니다. 요거 얘기하고 먼저 이렇게 할게요. 왜 그러면 북한은 여러분들 대북 전단지에 민감할까요? 왜 북한은 대북 전단지에 민감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에 민감할까요? 대북 전단지 안에는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1달러나 쌀이 들어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북한의 영부인인 이설주의 음란물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탈북단체들이 풍선을 통해서 날리는 거기 안에는 어떻게 보면 김정은의 부인 있잖아. 이설주의 음란물이라고 하면서 합성된 사진. 북한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 음란물들을 합성해갖고 풍선에 태워갖고 날리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얘네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일베들 그 사진 합성해갖고 막 그 싸구려 막 만드는 거 있죠. 그런 북한의 영부인격인 이설주의 음란물을 풍선에 넣어갖고 20만 장을 뿌리고 그러니 북한이 당연히 오물풍선이라고 하면서 맞땡을 한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가 적어도 대북 전단을 날릴 때 어떤 내용으로 어떤 게 포함되는지를 검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남북이 적대적 관계가 이 정부에 들어서 섰다라고 해도 저는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하는데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박상학이 탈북단체 그래놓고 북풍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북한 입장에서는 이 대북 전단지 안에 포함있는 USB나 이런 것들의 이설주를 음란물 모욕적이다라고 생각해서 이건 북한의 도발을 야기하는데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결국 지지율이 낮으니까 대북 강경책으로 갈등을 유발시키고,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결국은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남과 북이 이렇게 강대강으로 치닫으면 뭐가 가장 걱정돼요? 우리 연평도에 침범 받은 적 있잖아요. 그쵸? 연평도 침범 받은 적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서해 5도, 그 다음에 NLL, 그 다음에 휴전선 접경지역. 이쪽에 사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민 아닙니까? 죽어도 돼요? 이거는 대한민국이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 하나 물어봅시다. 윤석열이 입만 벌리면 뭐라 그러죠? 힘에 의한 평화? 윤석열 정부 들어서 맨날 무슨 소리 하죠? 원점 타격 그런 얘기하죠. 원점 타격. 나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원점 타격 니네 왜 안 해 그럼? 응? 그놈의 주둥이로만 그렇게 힘에 의한 평화 원점 타격 왜 한 번을 안 해? 왜 못해? 니들 원점 타격이라도 한 번이라도 해보고 무슨 강하게 나간다 그런 적 있어?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원점 타격 왜 못하는 줄 아세요? 미국 때문에 못해요. 휴전선에서 총격전? 미사일 발사? 미국의 용인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당연히 미국이 억제를 시키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시면 주둥이로만 센 척, 뒤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응? 그러니까 얼마나 만만하게 보겠습니까? 원점 타격이라는 개소리라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응?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어제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했는데 오늘 멈췄어요. 오늘 왜 멈췄을까요? 응? 우리나라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 뭐 한다 그러고 하면서 이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해서 막 떠들어댔는데 오늘 안 합니다. 오늘 왜 안 했냐? 아니에요. 일제히 조중동이 비판을 했어요. 진짜라. 일제히 채널A, TV조선, JTBC 할 것 없이 대북 확성기 방송 위험하다. 긴장 낮출 방법을 취해야 된다. 거기에 KBS까지 긴장 국면 상황도 위험하게 흘러가면 안 된다. 왜 그러냐? 조중동의 배우가 누구죠? 재벌이에요, 재벌. 계속 한반도에 긴장하면 주가 폭락하죠. 기업들이 지금 좋아하겠습니까? 응? 기업들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미친 거 아니야? 계속 북한에서 진짜 포격이라도 시작되고 총알이라도 한 방 나오면 주가가 폭락하잖아요. 어?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KBS도 그렇고 계속 불안한 적경지역 풍선의 대북 방송까지 막 일제히 조중동 할 것 없이 TV조선 방송에서 오늘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대북 확성기 재개 접경지 평원 속 긴장 뭐 이러면서 지금 강경 일변도 오히려 위험성을 낮추는 정책 펼쳐야 지금 계속 이거 우리 도움이 안 되니까 당연히 광고주들이 요구가 이렇게 하니까 어제 주식 여러분들 많이 떨어진 거 아시죠? 외국인들이 미쳤다고 한반도 리스크가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오늘 안 한 거예요. 박상혁이가 그러면 탈북단체들의 돈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제가 예전에 이 뒤를 좀 캔 적이 있어요.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배우를 캔 적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제 추측이에요. 지금은 자유총연맹에서 돈을 대준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은 자유총연맹에서 탈북 단체들이나 극우 유튜버들의 사실상 자금을 저는 뒷돈을 대준다고 보고, 그러면 자유총연맹은 어디서 돈을 받냐? 자유총연맹은 국고를 받아요. 국고에서 140억인가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받아요. 그리고 자유총연맹 전에 이 탈북 단체들이나 극우들은 예전에는 정경련에서 돈을 대준다는 소리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정경련에서 얘네들의 돈을 대준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사실상 정경련은 박근혜 국정농단 때 해체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유총연맹이 극우 유튜버나 사실 이런 탈북단체를 돕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액트지오는 페이피 컴퍼니. 지금 여러분들 지금 한숨밖에 안 나와요, 이 정부 얘기할 때. 여러분들 석유공사 있죠? 나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석유공사라고 얘기합니다. 그 앞에 사실 뭐가 붙어요? 대한석유공사예요. 대한석유공사.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책사업을 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석유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 대한석유공사예요. 이 대한석유공사가 지금 액트지오라는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 같은 유령 회사에 매일매일 브리핑을 해줘요. 입찰을 몇 군데서 했냐라고 처음에 얘기할 때는 4군데서 했다라고 했다가 오늘 또 3군데다라고 하면서 말을 바꿉니다. 저는 가장 여러분들 지금 하나 둘씩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이 액트지오 이거는 페이퍼 컴퍼니가 확실합니다. 미 한인 매체가 이거는 뭐냐면 이 액트지오의 자기 집으로, 이 사람은 그나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쵸? 이 사람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 이 사람은 나름 이름 있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액션모빌에서도 일을 하고 그래갖고 이 사람은 나름 어디 가서 일하면 돈은 꽤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왜 액트지오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세웠냐? 개인 절세를 하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개인적으로 빅토르 아브레우 고문이라는 사람이 나름 수입이 꽤 있나 봐요. 그래서 액트지오라는 유령 회사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마치 뭔가 돈을 지급한 것 같이 거래를 만들어서 자기의 개인적인 절세를 하기 위해서 페이퍼 컴퍼니 용도가 뭡니까? 페이퍼 컴퍼니는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 만드는 회사들을 대부분 페이퍼 컴퍼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액트지오가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대한석유공사가 발표한 거랑 달라요. 대한석유공사에서는 액트지오의 주 업종이 탐사 이런 거고 부업종이 교육이라고 얘기했는데 액트지오의 이 회사의 주 업종이 직업교육이에요. 아니 대한민국에 얼마나 대한석유공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법인의 주 업종이 있을 거 합니까? 석유를 파야 되는데 직업교육하는 업체에다가 의뢰하는 게 말이 돼요? 응? 직업교육하는 업체에다가 컨설팅을 맡겨갖고 그리고 지금 저기서 나오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취재해봤는데요. 얘네들이 4년간 뭐 200달러를 체납했다. 이건 민주당도 잘 못 알아먹은 건데 4년간 200달러를 체납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4년간 매년 법인들은요. 거래 내역이 없어도 법인세 비슷한 미 텍사스주에는 의무적으로 50불을 내는 게 있어요. 얼마 미만은 의무적으로 50불. 그게 의무적으로 50불을 4번을 안 내갖고 200불을 체납해갖고 법인이 날아간 게 아니라 이 액트지오는요. 고액 세금을 체납해서 사실상 법인 등록이 정지가 됐어요. 고액 세금을 체납을 해서 법인이 등록이 정지된 거고 매년 내는 그 고액 체납 세금을 내지를 못하니까 그냥 50불씩 매년 내는 것도 포기하고 있던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고액 세금을 체납했기 때문에 법인이 회수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매년 나오는 50불도 그냥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그냥 버린 거예요. 응? 근데 이거는요 정말 23조 규모의 매출을 자랑하는 호주의 회사는 사업성이 없다라고 하면서 철수를 했는데 이런 법인도 회수되고 회사가 개인이고 왜 회사가 개인인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자기 세금 탈루하기 위해서 페이퍼 컴퍼니를 자기 집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벌어들이는 돈을 개인적으로 강연 또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 그런 것들을 벌어들이는 돈을 탈루하기 위해서 액트지오라는 걸 만들어서 서로 세금 계산을 끊어갖고 만들려다가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왜 그러면 고액의 세금이 체납됐을까요? 고액 세금이 체납돼갖고 법인이 회수됐어요. 페이퍼 컴퍼니니까 세금을 안 낸 거죠. 이해가 가세요? 대한석유공사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는 그냥 고액 세금 체납으로 없어질 법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보면 페이퍼 컴퍼니는 뭐예요? 바지 사장 앉혀놓고 모든 계산서 이쪽으로 다 끊은 다음에 여기에는 세금 엄청나게 쌓으면 1년 만에 폐업해버리고. 이해가 가시죠? 그게 페이퍼 컴퍼니예요. 그래서 어차피 액트지오라는 페이퍼 컴퍼니 법인을 만들어 놓고 세금 안 내려고 처음부터 세금을 안 내려고 2017년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쵸? 2017년에 이 새끼는 내가 보면 사기꾼이에요. 응? 빅토르 아브레우 이 고문이라는 놈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 2017년에 이 회사를 차려놓고 2018년, 2019년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2018년에 일한 거를 2019년에 세금을 납부해야 되잖아요. 자기네들끼리 계산서를 끊었다고. 그러면 당연히 계산서만 오간 거죠. 액트지오가 빅토르 아브레이한테 마치 그 돈을 받을 거 있는 척하면 세금 계산서를 끊으면 빅토르 아브리는 입금한 척만 해놓으면 얘네들은 만약에 세금 계산서를 끊는 순간 10% 부가세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붙잖아요. 그 부가세가 계속 쌓인 거죠. 그러면 빅토르 아브리 이놈 있잖아요. 빅토르 아브리는 자기가 지출이 많은 게 된 거 아니에요. 얘네들한테 돈을 많이 지급한 것 같아갖고 그 자기의 그러면 수입에서 지출이 많으니까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 페이퍼 컴퍼니 액트지오를 만드는 거고, 이 액트지오는 사실상 부가세를 내지 않고 계속 세금을 체납했던 거죠. 이제 이해가 가세요? 그러다가 갑자기 로또를 맞은 거죠. 로또를 맞은 거죠. 만약에 세금 체납액이 20억이야. 저는 그렇게 추정해요. 세금 체납액이 한 20억이면 그냥 페이퍼 컴퍼니로 그냥 법인 회수되고 그냥 망가뜨리면 이 빅토르 아브리지라는 놈은 20억을 아낀 거잖아. 20억에 대한 세금을 안 낸 거니까. 허위 계산서 끊어갖고. 근데 이 빅토르 아브리지가 갑자기 로또를 맞은 거야. 70억짜리 로또를 맞으니까 20억 내도 50억이 남는 거지. 그러니까 세금을 낸 거지. 이해가 가요? 이렇게 하자 있는 기업이니까 아무 근거 없이 140억 배럴이 묻혀있다라고 발표해달라고 얘기해도 보고서를 만들어달라 그러면 만들 거 아니에요. 이해가 가시죠? 만약에 20억 정도를 세금, 만약에 대한석유공사와 계약한 게 70억이거든요. 근데 세금 체납 계획이 100억이었으면 안 할 거 아니에요. 해봐야 법인 못 푸니까. 텍사스주에 있는 회사거든요. 제가 볼 때는 70억보다 더 적은 돈이 체납이 됐기 때문에 석유공사에서 530만 불을 받으면 자기한테 남는 게 많으니까 체납액 내고 사실상 법인 척 복구시킨 다음에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140억 배럴이 묻혀있다라고 얘기를 꺼낸 게 아닌가. 제 말이 맞죠? 액트지오 같은 회사는 개인의 절세를 위해서 만든 페이퍼 컴퍼니 같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미국 회계사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비용 처리하려고 만들어 놓은 그냥 페이퍼 컴퍼니가 미국에서 흔히 쓰는 수법이래요.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흔한 사업 하나 가운데가 컨설팅이래요. 미국에서 가장 흔한 사업 법인이 컨설팅인데 대부분 허울뿐인 페이퍼 컴퍼니, 유령 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석유 탐사 분야에서 분석만 해주는 컨설팅 업체는 거의 없대요. 대부분 지금 액트지오는 분석만 한 거 아니에요? 대부분 여러분들 지질을 탐사하는 장비를 갖추고 그 장비를 갖춘 다음에 직접적으로 그 탐사를 통해서 어떤 그 분석을 하는 게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액트지오는 장비도 없어요. 분석만 해. 뭘로 분석을 했는데? 상상력으로 분석한 거예요. 상상력으로. 그리고 이 액트지오 회사는 텍사스주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텍사스 주 정부에 등록된 자료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 자료는 액트지오의 주 종목은 직업교육 및 관련 서비스, 부업종의 지리 컨설팅, 탐사도 아니고 지리 컨설팅. 지리 컨설팅은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거의 부동산 이런 거일 거예요. 그래갖고 액트지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액트지오 홈페이지나 SNS를 들어가 봐도 대부분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이 컨설팅으로 올라가 있고, 갑자기 이번에 석유공사랑 계약을 맺고 나서 하나의 카테고리가 생겼어요. 탐사. 지금 왜 50불씩 4년 체납했냐? 텍사스 주 법은요, 연간 매출이 118만 달러, 118만 달러, 하나로 한 15억,
115억 이하의 법인들은요, 그냥 법인세 50%를 낸대요. 그 다음에 그 매출에 관한 이익금을 내는 것이고, 얘네는 매출이 3,8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118만 불 미만이기 때문에 50불씩도 내지 않았던 것이죠. 이 50불은 당연히 내야 되는 돈. 그러나 액트지오는 기존에 체납금이 있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석유공사가 해명하는 게 더 웃겨요. 석유공사가 왜 해외에서 다수 계약을 맺었다라고 지금 액트지오를 자꾸 띄워주고 있는데, 왜 그러면 밀린 세금을 내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해외에서 다수 계약을 따냈는데 왜 밀린 세금도 내지 않는 이 기업을 선택했냐? 어? 왜 법인 자격이 박탈된 것도 왜 몰랐냐? 사실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만 해도 액트지오가 법인 자격이 없다라는 건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중간에 누가 끼인 거예요. 그쵸? 이거는 중간에 누군가가 액트지오라는 회사랑 뭐 천공이 됐든 김건희가 됐든 윤석열이 됐든 김진우가 됐든 누군가 중간을 연결했기 때문에 액트지오가 선별된 겁니다. 석유공사가 미쳤다고 액트지오를 찍겠습니까? 중간에 누군가가 석유공사랑 액트지오를 해봐라! 누가 있겠죠? 응? 말도 안 되는 짓거리예요, 이건. 응? 핵심 자료 제출 거부하고, 응? 조선도 비판하고 있어요. 응? 이런 것들을 정치화시킨 게 누구다? 윤석열이고, 지가 발표를 하죠. 그래서 일부러 정치적으로 논쟁을 일으킨 것이고, 지금 이거는 뭐 여러분들 딴 거 없어요. 단 10원도 쓰면 안 됩니다. 먼저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나를 봐야 돼요. 제 말 맞죠? 단돈 여러분들 1,000억이 작은 돈입니까? 이 1,000억이라는 돈 국민들에게 지금 밥 굶는 아이들한테 결식 아동 노인 빈곤에다가 쓰면 어마어마한, 반드시 이 사업이 타당하냐 봐야 되고, 저는 여러분들 산업부가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시추 성공률이 의미가 없대요. 저 아까 비토르 뭐 알레 그놈이 시추 성공률이 20%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산업부라고 하는 애들이 이게 맞나요? 시추 성공률 의미가 없대요. 운 따라 하는 사업이래요. 내 눈을 의심했어요. 국민의 혈세 5천억을 투입해서 석유 시추를 한다는 놈들이, 이거 산업부 발표 오늘 브리핑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추 성공률은 의미가 없다. 운 따라 하는 사업이다. 이게 맞나? 오늘 여러분들 알다시피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오늘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심해석유 가스전 관련 브리핑을 열고 있는데 이런 답변을 했어요. 산업부 시추 성공률 의미 없다. 운 따라 하는 사업이다. 야. 이게 맞을까요? 지금 왜 석유공사가 이쯤 되면, 여러분들 석유공사가 이쯤 되면 오히려 용역비 530만 불을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역비에 대해서 지네가 오히려 감찰을 해야 되고, 사기당했다라고 생각해서 액트지오한테 용역비를 다시 회수할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오히려 대변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놓고 12월에 시추를 시작한대요. 12월에 시추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쨌든 무조건 국정조사 이후에 무조건 짜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이가 없어갖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국힘당 얘기 좀 할까요?
국힘당 전당대회가 이제 7월 25일입니다, 여러분들. 7월 25일이면 전당대회 아직 이제 오늘 12시가 넘었으니까 전당대회 룰을 오늘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이 전당대회 룰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뭐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건 뭐 7대3, 당원 70, 국민 여론 31로 간다고 하는데 어차피 한동훈이가 출마를 하게 되면 대표는 한동훈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마 윤석열 입장에서는 굉장히 머리가 복잡할 거예요. 제가 보면. 윤석열은 정치인이자 검찰주의자잖아요. 얘도. 윤석열만큼 지금 지 부인 지키려고 하는 거 한동훈은 지 자녀를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아마 머리가 되게 복잡할 겁니다. 한동훈이가 당대표 출마하냐 안 하냐는 윤석열과의 관계 정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모종의 윤석열과 합의나 타협이 일어나면 한동훈은 전당대회에 나올 것이고 아직도 윤석열은 한동훈에 대해서 탐탁치 못하다는 아직 의구심이 둘만의 관계에서 아직도 정리가 안 된 의구심이 있다라고 하면 한동훈은 못 나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저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한동훈이가 전당대회 나올 때 황우여가 여러분들 2인 지도 체제라고 제가 며칠 전에 심층 분석한 적이 있죠. 이 2인 지도 체제가 뭐냐면 한동훈이가 땀만 먹으면 날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친윤 세력이 1등은 못하더라도 2등은 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권난동 또는 권영세 얘네들이 만약에 전당대회에 나가서 한동훈 다음에 친윤 세력이 밀어갖고 2등을 하면 한동훈 당대표가 거리가 되면 2등 최고위원이 그 임무를 이어받는다. 이거를 지금 황유여가 만들라고 얘기했던 것은 한동훈 견제 장치였던 거예요. 한동훈 견제 장치. 우리 얼음미소님 나 알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한동훈이가 만약에 윤석열과 어떤 얘기가 잘 되면 저는 한동훈이는 윤석열을 절대 각세우거나 지금 뭐 나중에 대선을 앞두고는 각을 어쩔 수 없이 세워도 윤석열이 뭐 이해를 하겠지만 적어도 한동훈 당대표 기간에는 윤석열과 각을 세우지 않겠다. 한동훈은 내 특검 거부에 의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저는 한동훈이는 아직도 당대표에 나온다면 윤석열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요번에 곽동 선생님이랑 내기를 했는데 질 것 같아요. 한동훈이가 나올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한동훈이는 조중동이 윤석열은 버렸지만 조중동이 한동훈을 밀기 때문에 윤석열이 한동훈과 사실상 뭐 중간에 김건희를 놓고 지난 총선에서 좀 불협화음이 있다 그래서 얘네들은 공범이에요. 공범. 그래서 저는 한동훈이가 지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의도에서 어떤 찌라시가 도냐면 윤석열이가 한동훈이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공천 갈등이 있었을 때는 굉장히 괘씸하다고 생각했는데 윤석열이가 한동훈이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동훈이도 자기의 약점을 알고 있고 그게 뭐냐면 지금 한동훈 자녀의 입시비리 사건이 경찰 수사심사위원회에서 재수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국혁신당에서는 이제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되면 한동훈 특검법을 2년 안에는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시나리오가 있죠. 한동훈 특검을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거부권을 행사하고 친윤들을 이용해서 재표결할 때 통과를 시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동훈이가 조금이라도 배신을 하면
자기는 대놓고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친윤 의원들이 8명은 넘잖아요. 친윤 의원들이 8명은 넘기 때문에 한동훈이 배신할 경우에는 한동훈 특검을 겉으로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사실상 재표결할 때는 무기명이잖아요. 재표결은 무기명이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배신하는 순간 윤석열은 거부권을 행사하지만 친윤에서 한동훈 반란표가 되는 순간 한동훈이는 잡아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한동훈이도 알죠. 그래서 한동훈이가 당대표 돼도 들이받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대요. 이런 시나리오도 있고 저는 지금 당대표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2가지 포인트만 보면 돼요. 집단 지도체제로 가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동훈이가 당대표 되는 거는 사실 뭐 당연지사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2등 최고위원이 당대표가 거리됐을 때 2등이 당대표가 그 임기를 이어받는 집단 지도체제로 가는 것이냐. 이거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한동훈이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한동훈이는 특검으로 날리고 친윤 최고위원 2등 후보가 당권을 잡을 수 있죠. 이걸 노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재호 있죠. 이재호가 한동훈이가 내 동생 같으면 당대표 못 나오게 말린다. 이 소리는 왜 했냐면요. 이재호 입장에서 이재호는 누가 봐도 MB 사람이잖아요. 이제는 한동훈이나 윤석열이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한동훈이나 윤석열이랑 뭐가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국민의힘 안에서나 한동훈이와 윤석열이가 사실 막 그 한동훈 지지자들이 윤석열 탈당하라고 얘기하지 한 발짝 뒤에서 봐봐요. 안 그래요? 정치에 조금 관심 없는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한동훈이랑 윤석열이 어떤 관계라고 하면 걔네들 형제잖아. 걔네들 식구잖아.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호 입장에서는 니네끼리 지금 한동훈이가 나오냐 안 나오냐 갖고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다. 결국 한동훈이가 당권을 잡고 당대표가 돼도 결국 니네끼리 다 헤쳐먹는다고 소리 듣는데 지금 왜 나오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동훈이가 나오면 우리한 땡큐죠. 왜 땡큐냐면요. 지금 지네들이 지난번에 이재명 당대표께서 대선 지고 당대표 도전할 때 지네가 얼마나 욕했습니까? 기억나세요? 왜 국민의힘 놈들이 이재명 당대표 대선에서 졌다고 당대표 도전하는 거 갖고도 시비를 걸고 욕했던 놈들인데 그러면 한동훈이는 총선 패배하고 당대표 도전하는 게 맞냐? 응? 이 지네들끼리 지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응? 생각을 해보세요. 응? 중도나 무당측이 생각할 때 한동훈이랑 윤석열이랑 다른 사람으로 볼까요? 똑같은 사람으로 봐요. 응? 그러니까 총선 폭망해놓고 당대표 나오나, 대선 패배하고 국회의원 나가고 그 당시에 당대표 나온다고 이재명 당대표 얼마나 욕했어요, 이놈들이.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나오면 굉장히 민주당에서는 나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는 어제 저 말 정확히 기억하십니까? 한동훈이가 갑자기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오자마자 한동훈이가 막 SNS에서 나댔죠. 뭘로 나댔죠?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재선거 해야 된다. 이거 들으신 분 있죠? 언론에 한동훈이가 이재명 대통령 돼도 재판은 끝나지 않는다. 이런 지랄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 뭐 얘기했죠. 저는 한동훈이가 정확히 본 거예요. 뭐냐? 이재명 대통령 됩니다. 벌써부터 지도 대권 후보로 하면서 패배를 예감한 거예요. 이재명을 차기 대통령으로 인정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되면 재선거 해야 된다.
선거해봤자 하나마나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는 거를 한동훈이가 무언 중에 인정해 준 거예요. 응? 여기에 뭐가 담겨 있냐? 한동훈 씨,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재선거를 하는 게 아니라 무혐의가 나옵니다. 니들은 몰라. 응? 대통령이 얼마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고, 응? 니들은 몰라. 무슨 재선거야. 개소리 하지 마. 응? 전혀 그럴 일 없어. 응? 무슨 재선거를 해. 그건 니의 바램이지. 대통령이 당선되는 순간 국민들이 임기를 보장하기 때문에 사법부의 수사는 멈춰. 알아? 너 같으면 판결할 것 같아?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딱 되는 순간 이재명 당대표에게 이어졌던 사법적인 수사들은 다 멈추는 거예요. 어떤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새끼가 거기에다 대고 판결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응? 한동훈, 너 생각이지 그건. 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미안한데 4년 중임제에서 2번도 할 수 있어. 8년이야. 무의식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되면 재선거할 수도 있다. 패배를 예감하고 있다. 한동훈이가 선거에서 이긴 적이 없기 때문에 지는 거에 익숙하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방송 좀 마무리하면서 한동훈이에 대해서 좀 욕 좀 해주고, 응? 동훈아, 네가 검찰개혁 시행령으로 다 말아먹었잖아. 그땐 좋았지. 그 결과 아예 이제 검찰은 수사권을 아예 수사권을 이제는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는 검찰 정상화가 될 거야. 2년 동안 네가 민주당에서 발의했던 6개 사건을 6대 범죄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했는데 그걸 시행령으로 니네가 망가뜨려 놨잖아. 그래서 아예 너네들은 6개의 주요 범죄 수사처도 수사권도 니들은 다시 민주당이 회수하는 거야. 동훈아, 나는 너랑 동갑이라서 너에게 반말을 하는 거야. 응? 지금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공수처 아쉽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는 사실상 만들기도 너무 힘들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수처의 활약에 대해서 굉장히 미진했고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22대 국회에서 저는 공수처를 막강하게 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신분 보장을 해줘야 돼요. 어떤 권력에 의해서도 외압을 받지 않고 공수처장 임명을 대통령이 임명은 하되 공수처장 후보자의 추천을 반드시 야당에서 할 수 있도록 국회의 인준을 거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그리고 공수처가 왜 그러면 힘없는 공수처로 전락했냐, 검찰이 처음에 공수처가 출발할 때요 무지하게 긴장을 했대요. 공수처가 처음에 출발을 할 때 대한민국 검찰들은 되게 긴장을 했었는데 나중에 검찰 특수부가 공수처가 생겨도 그냥 만만하게 보였대요. 그냥 왜 만만하게 보였냐, 공수처가 성공하려면요 인원과 예산이 많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검찰은 어마어마한 중앙지검, 대검, 그리고 각 지역의 지검이 있는데 공수처 수사관 해봐야, 검사해봐야 10명, 수사관 해봐야 몇 명 되지도 않다 보니까 공수처가 성공을 하고 검찰이 우습게 보이지 않게끔 하려 그러면요 공수처 수사검사를 최소 몇백 명은 앉혀놔야 돼요. 그리고 권한이 더 세져야 되고요. 언제든지 공수처가 사건을 달라고 하면 검찰에서는 지체 없이 줘야 된다. 이런 조항들. 그렇죠? 공수처가 검찰에게 사건 이행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지체 없이 줘야 된다. 이런 조항들이나, 왜 그러냐면 공수처가 성공을 하려면요 좋은 자원들이 많이 가야 돼요. 그 자원들이 많이 가려 그러면
일단은 신분 보장도 잘 돼 있어야 되고 공수처의 인원과 예산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왜 그 윤석열 특수부가 왜 공수처도 우습게 보고 사실상 대한민국의 최고의 기득권 집단이 됐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전직 제가 저번에도 좀 아쉬운 걸 얘기했지만 청산 대상들에게 적폐청산을 맡긴 거예요. 그쵸? 응? 저는 너무 지금 뼈아파요. 저도 속고 박영수 특검을 응원하고 윤석열을 과거에 응원했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적폐들에게 적폐청산을 맡긴 거죠. 그 박근혜 이명박이라는 지난 정권의 수사보다도 사실상 검찰개혁을 더 먼저 했어야 되는 거예요. 검찰개혁을 먼저 하고 어떤 그런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이 분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적폐청산을 했어도 되는데, 가장 적폐들에게 적폐 수사를 맡기다 보니까 그 적폐들이 오히려 좋은 놈으로 보이는 착시 효과를 일으켰다는 거죠. 저는 가장 그게 뼈 아프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검찰은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심지어 양승태 대법원장도 구속을 시키면서 검찰이 사실상 사법부도 장악하고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특수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 전보다 힘이 더 세진 거예요. 제가 총평가를 하면 그래요. 검찰 개혁 전보다 검찰 개혁 이후에 검찰의 힘이 더 세진 거예요. 사법부도 꼼짝마. 어떻게 보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구속시키는 검찰의 모습을 봤고, 전직 대통령도 가감없이 사실상 2명 다 하면서 이제는 검찰이 권력을 넘보면서 행정부의 수장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번만큼은 결국은 한동훈이가 시행령으로 사법개혁을 무력화시켰잖아요. 이제 결국은 한동훈이가 저질렀던 사법개혁의 무력화는 한동훈에 의해서 더 민주당이 정광석과 같이 검찰개혁을 이번 22대 국회에서 완성할 것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올바로 돌려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간단한 인사만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국회의장에는 우원식 의장이 됐죠. 그 다음에 국회 사무총장에 관심들이 많았었는데 김민기 의원이 됐다는 소식 여러분들 들었죠. 김민기 의원이 국회 사무총장으로 내정됐고, 비서실장에는 전 조섭 의원이 민주당 초선이었죠. 됐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번에 불출마하신 분, 삼선의 김민기 의원 불출마하신 분이 국회 사무총장이 됐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만 할게요.